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화와 국방 분야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가 자신의 무기와 국방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산업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그들의 첨단 국방 제품이 실전에 배치되어 중동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장과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방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K239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주문 소식은 뜸했고, 무엇보다 기대했던 폴란드에서의 추가 계약 소식이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권 교체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권연합이 친유럽연합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맺은 방산 계약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해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은 것이 바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구매였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러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목표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잠재운 것은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한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산 옐츠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호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결합한 호마르 K를 배치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서 구매한 방산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 4,475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액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K9에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 기본 계약 따른 2차 실행 계약으로서 무엇보다 폴란드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한국과의 추가 계약 약속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및 자주포용 155 탄약과 K9의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 지원 패키지 ILS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해 폴란드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모든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수출입은행이 특정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서 계약 협상이 지연돼 왔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국내 방산업계의 공동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K2 흑표를 주축으로 하는 신규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8기계화 사단을 창설하면서 K2 전차 전진 배치한 데 이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타르타예보 제1보병사단 예하에 K2 전차 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화시스템이 K2 전차 180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574억 원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K전차는 현재 국내에 전력화된 전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긴급 공급하는 1차 사업과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량 공급하는 2차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수출 계약건은 1차 사업에 해당합니다.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격 통제 컴퓨터 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 열상, 잔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과 조준경을 제어하고 탄도 계산과 자동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해온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해온 폴란드 국방장관은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폴란드로의 방산 무기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된 가운데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혹한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 천무를 탑재한 호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K239 천무에 대해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는 늦어도 내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천무에 자국산 NSM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NSM은 아음속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통상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해상 사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하이마스가 해상 사격 표적을 향해 발사한 6발의 로켓이 모두 빗나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연습을 해왔습니다. 국내에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을 시험해볼 사격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상 사격에서 연습을 해온 천무는 노르웨이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맞댄 지상 국경이 기껏해야 200km도 안 되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이보다 몇 배나 길기 때문에 사실상 전차보다 너무나 긴 해안선을 방어해줄 강력한 화력, 즉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방산 무기를 예정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은 노르웨이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추가 계약을 기다리면서 한화는 K9 자주포로 중동 특수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에는 이집트를, 내년 초에는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진출해 중동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300이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개설해 K9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와 미래형 보병 전투장 갑차 IFV인 레드백, 그리고 전술형 유도탄 천검, 다련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약 포탄 수요가 증가를 고려해 155포탄 모듈화 장약도 전시했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경전투기 FA-50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사우디도 대공 방어체계 등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진출해야 할 신시장으로 이집트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인 MCS는 탄두 뒤에 장전돼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포신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영국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화는 유럽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수출하는 수출형 MCS는 자동장전 포탑을 탑재하는 자주포의 자동 공급 기계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외부 탄피의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인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 모벌 파이어즈 플랫폼 MFP에 한화가 밀고 있는 K9AE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섬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섬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6%였지만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전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문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9 자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위용이 대단해 보였고 K9 자주포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돕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9 자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방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9 자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적인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화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3운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9 자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9 자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언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민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에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앞다두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3대적으로 K9 자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PGH-2000은 조정법을 의히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문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문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제7포병여단의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9 자주포 실사계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 커핑스 중령은 K9는 최고의 화포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 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유림 중위가 있었고 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문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 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몰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마 군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는 선진국 거대 방산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뜨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개념 첨단 폭격기입니다.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구형 방식의 폭격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쏟아붓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멍텅구리 폭탄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폭격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력 덕후 면모를 공중에서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차 대한민국 하늘의 미사일 기지가 될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풀업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역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현대의 모함, 공중급유 해상 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 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탑 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 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 4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인
항속 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라매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 묘새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에는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에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십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에 105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페즈 미사일에 건십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155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 유도할 공포탄 GGA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GA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GAM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GA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십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1을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는 KAI의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의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의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 한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당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억 맨 한화 2,360억 원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 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래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연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연지 시각 1분기 1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윙그룹 이하 헝윙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하우 대만구, 광둥 홍콩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헝인그룹의 시너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헝인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 OPEC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